새싹 아기잖아? 백구의 입에 물려온 아기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아이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고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그때의 저는 이 아이가 기적을 불러올 천재라는 것도, 아이의 뒤에 숨겨진 비밀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큰 축복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물어온 이 아이는 저에게 어떤 기적을 선물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마음 날씨를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해뜰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백구 입에 물려온 아기는 체온이 떨어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방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아기 옷 어디에도 이름 적힌 쪽지 한 장 없었지만 아이의 왼쪽 볼에는 번개 모양의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나를 살리려 보낸 마지막 동아줄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 나이 40. 남들은 다들 자식 키우는 재미에 살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모진 폭언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시댁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휘두르는 남편의 손등을 피해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던 그날 밤, 저는 어두운 산비탈을 구르다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제 다리는 결국 평생을 절어야 하는 장애가 되었고 제 자존감 또한 그 다리처럼 꺾여버렸습니다. 돌아갈 집도 나를 안아줄 부모님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까요?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는 그 처절한 고립감이 어떤 것인지. 이혼의 대가로 받은 건 산비탈 끝에 붙은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한 채와 이제 겨우 돌이 된 강아지 백구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기분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제게 백구는 유일한 가족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백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고 매일같이 온 동네 산천을 헤집고 다니며 사고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백구를 꾸짖으면서도 그 녀석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어둠뿐이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보인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어느 유난히 매섭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눈이 내리더니 산길은 금세 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늘 제 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야 할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 소리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살을 애듯 차가운 눈바람 소리뿐이었죠. 쏟아지는 눈발에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지자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드는 찬바람 소리를 들으며 하얗게 변한 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았어요. 백구가 어디서 변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백구의 끼긴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저는 눈범벅이 된 백구가 입에 물고 있는 큼지막한 첫 뭉치를 보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처음에는 백구가 산속에서 누군가 버린 옷가지라도 주워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산속의 물건들을 물어오는 녀석이었기에 저는 이 눈 속에 또 뭘 가져온 거냐며 혀를 찼죠. 하지만 백구의 입에서 떨어진 그 뭉치를 조심스레 받아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기잖아. 그것은 눈이 묻은 천에 쌓인 아주 작고 가냘픈 생명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차갑고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면 나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도대체 누가 이 추운 날 갓난아기를 산속에 남겨둔 것일까요? 그리고 백구는 그 험한 눈길을 헤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찾아낸 것일까요?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서둘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랫목 이불 속에 아이를 눕히고 제 옷을 벗어 그 온기로 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죠. 백구는 젖은 몸을 털지도 않은 채 방 문턱에 엎드려 낑낑거리며 아이를 살폈습니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봐라. 아가야, 정신 좀 차려봐. 저는 아이의 작은 손발을 쉴 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건 아이의 왼쪽 얼굴에 선명하게 새겨진 번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 보드라운 얼굴에 깊은 상처가 남았을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신없이 아이의 몸을 문지르며 정성을 쏟고 있을 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고맙다 아가야.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아이를 달래며 옷가지 사이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부모가 남긴 쪽지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베네 저고리와 두툼한 겉사개뿐 아이의 이름이나 사연을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추운 날 이 어린 생명을 산속에 버린 걸까? 부모가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일부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에 설탕을 조금 탔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아이의 입술을 조심조심 적셔주니 아이가 오물오물 잘 받아먹더라고요. 어느새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아이는 이내 평온하게 잠이 들었죠.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 부모는 지금쯤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갈까. 아이를 찾느라 눈앞이 캄캄해진 부모 생각을 하니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두툼한 담요로 여러 번 감싼 뒤 긴 목도리를 가져와 제 몸에 칭칭 감아 고정했습니다. 찬바람 한 점 들어가지 않게 단단히 여몄죠. 백구야, 집 잘 보고 있어라. 아줌마 금방 다녀올게.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를 헤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죠. 하지만 가슴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버텼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한 눈길을 헤치고 헤쳐 그렇게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걷고 나서야 겨우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난로 옆에서 졸고 있던 김순경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덕순 아주머니 아니세요? 이 눈보라를 뚫고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품 안의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순경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백구가 산에서 아기를 물어왔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김순경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아기입니까? 세상에, 이 날씨에 산속에요? 경찰관들은 서둘러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길이 다 끊겼답니다. 아동보호소 차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아직 아기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도 들어온 게 없고요.
김순경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순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밤만 아주머니께서 아기를 좀 데리고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만큼 아기를 잘 돌봐주실 분도 없잖아요. 내일 아침 눈이 그치는 대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깨끗한 무명천을 꺼내 기저귀를 대신하고 김순경이 얻어다 준 분유를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가슴을 가득 채우는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아가야, 내 부모가 널 버린 게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어디선가 너를 애타게 찾고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밤새 아이의 얼굴을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자마자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주머니, 인근 지역까지 다 수소문해 봤는데 아기 부모를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유기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절차대로 보육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보육원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이요? 이렇게 어린 것을요? 저는 아이를 경찰관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제 형편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제가 무슨 수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찰관의 품으로 옮겨지려던 아이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저를 떠나기 싫다는 듯이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적 엄마가 저를 길가에 두고 떠났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홀로 남겨져 울던 그날의 제 모습이 이 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가 되었구나. 이 작은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는 결국 아이를 다시 뺏듯 안아들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제가 키울게요. 부모 나타날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김순경은 깜짝 놀라 저를 말렸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든 되겠죠. 굶기기야 하겠어요? 이 아이 저랑 인연인 것 같아요. 우리 백구가 살려온 목숨인데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끝내 아이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아이를 제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백현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백구가 데려왔고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똘망똘망해서 지은 이름이었죠. 백현이를 품에 안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백현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절대로 나 같은 아픔 겪지 않게 해줄게.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줄게. 아이 볼에 남은 번개 흉터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남들은 마흔에 자식 키우는 재미를 본다는데 저도 조금 늦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도 낡은 시골집도 이제는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놓지 않는 백현이와 든든한 백구가 곁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산속에서 그 아이의 부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늘이 보내준 귀한 선물이라 여기며 백현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절뚝거리는 제 다리로 산나물을 캐는 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저는 백현이를 포대기에 업고 산에 올랐습니다. 가파른 산길에 다리가 불편해도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 하나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백구야, 천천히 가자. 우리 아기 잠들었나 보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앞장서던 백구가 꼬리를 살랑이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영락없는 보디가드였죠. 저는 적당한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와 취나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한참 나무를 캐다 보니 백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를 내려 미리 챙겨온 젖병을 물리고 배가 부른 아이가 다시 잠이 들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에 아이를 눕히기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서 우리 백현이 좀 지켜줘. 백구는 알아들었다는 듯 아이 옆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백구의 푹신한 털 옆에 백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백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안심하고 다시 나무를 캤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백현이는 자라면서 유난히 영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너 살이 되자 가르쳐주지도 않은 글자를 혼자 깨우쳐 저를 놀라게 했죠. 그리고 5살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산에서 한가득 나무를 캐와 마당에서 다듬고 있었죠. 엄마, 잠깐만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붙잡은 백현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며 이건 몸에 좋은 곰치라고 하자 백현이는 낡은 약초도감을 가리키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동이나물이라는 독초예요. 곰치랑 비슷하지만 잎사귀 끝이 뾰족하고 잎맥 모양도 다르거든요. 먹으면 배가 엄청 아프대요. 깜짝 놀라 살펴보니 정말로 곰치 속에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아이가 도감의 그림만 보고 그 미세한 차이를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의 이 놀라운 재능은 장날이 되면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나란히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 백구는 백현이가 쓴 판자를 목에 걸고 의젓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캔 싱싱한 고사리 있어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반기면 5살 백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손님들에게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오늘 새벽에 딴 취나물인데 향이 진짜 진해요. 이건 고사리인데 줄기가 통통해서 씹는 맛이 제일 좋을 때예요. 어린아이가 나물의 특징을 전문가처럼 읊어대니 지나가던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발길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해박한 지식에 홀린 듯 손님들은 지갑을 열었고 백현이는 거스름돈을 야무지게 챙기며 계산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어쩜 저렇게 영특할까. 덕순 씨 아들이 나물 박사네. 초등학생인 우리 손주보다 훨씬 낫구먼. 주변 상인들의 칭찬에 제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제가 좀 쉬라고 해도 백현이는 오히려 제 다리를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도와드려야 엄마 다리도 덜 아프죠. 백구야, 그치? 백현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멍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예뻐 시장통엔 웃음꽃이 피어났고 상인들은 저 집은 개까지 효도를 하네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해질녘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백현이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제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풍족했습니다. 엄마, 오늘 돈 많이 벌었죠? 우리 맛있는 거 사가요.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통닭 한 마리 튀겨갈까?
와, 신난다. 백구야, 너도 맛있는 살코기 줄게.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을 환히 밝혔습니다. 저는 저무는 노을을 보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제게 보내주셔서 영원할 것 같던 평화 뒤로 차가운 현실의 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백현이가 세상을 마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백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며칠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백현이의 손을 꼭 잡고 시장 가방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한다는 번개 로봇 가방이 번쩍거리며 걸려 있었어요. 백현이의 눈이 단번에 커졌습니다. 그 나이대 아이라면 누구나 눈을 떼지 못할 화려한 가방이었죠. 저는 조심스레 가방에 붙은 가격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순간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나무를 팔아야 겨우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었죠. 나무를 캐느라 거칠어진 제 손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리한 백현이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현이는 얼른 시선을 돌려 구석에 놓인 투박한 청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난 저거 사고 싶어.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현아, 이게 더 멋있지 않아? 친구들도 다 이런 거 맬 텐데. 그러자 백현이는 가방을 어깨에 매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로봇 가방은 너무 무거워. 저 가방이 훨씬 가볍고 튼튼해 보여. 저는 아들의 속 깊은 마음을 알기에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입학식 날 백현이는 그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교문을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런데 백현이가 교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저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마음 다 안다는 듯 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착하기만 하던 백현이도 사춘기가 찾아오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백현이는 엄마인 저를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늘 제 절뚝거리는 걸음 뒤를 묵묵히 따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제가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 이제 학교 앞까지 오지 마. 나 혼자 갈게. 그래도 현아, 엄마가 가방이라도 들어주면. 됐어. 그냥 집에서 쉬어.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 시장에도 더 이상 백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먼저 백현이를 찾았어요. 덕순 씨, 백현이 오늘도 안 왔어? 현이 없으니까 계산이 하나도 안 맞네. 상인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가 많이 바쁜가 봐요. 집에서 책만 보네요. 예전엔 백현이와 백구가 차지했던 제 옆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든든한 백구만이 주인 없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힘없이 엎드려 있을 뿐이었죠. 저는 나무를 다듬다가도 자꾸만 시장 입구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백현이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백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성인이 된 백현이가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그 시절 백현이는 제 다리 때문에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뒷골목에서 제 걸음걸이를 흉내내던 아이들에게 맞서 아이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제 아들로만 알고 살았던 백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나오기 싫어하던 백현이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자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되었습니다. 백현이는 우산을 챙겨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 커다란 천막 아래에서 비를 피하던 나이 지긋한 상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백현이가 가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나저나 덕순이가 참 대단해. 그때 백구가 눈 속에서 애를 물고 왔을 때 진짜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잖아. 그러게 말이야. 누가 버린 애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제 자식처럼 키울 줄 누가 알았겠어? 저 다리로 산을 타며 키운 게 기적이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백현이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신발을 적셨지만 백현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의 친아들이 아니라 백구가 산에서 물어온 아이였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백현이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죠. 나는 누구일까? 엄마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백현이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젖은 몸으로 돌아온 아들을 걱정하며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책장 깊숙한 곳에 구겨져 있는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본 종이는 백현이의 수학시험지였습니다. 5살에 거스름돈을 암산으로 척척 계산하던 아이였는데 지금 이 시험지에는 빨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0점에 가까운 점수였죠. 그때 화장실에 갔다 방으로 들어온 백현이가 제 손에 든 시험지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왜 남의 물건 뒤지고 그래? 저는 깜짝 놀라 백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아, 점수가 이게 뭐야? 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백현이는 울분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부해서 뭐해? 엄마도 공부 못해서 나물이나 팔잖아. 나 이제 공부 안 해. 해도 어차피 나물 파는 집 아들인데 뭐. 백현이의 모진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반항보다 텅 빈 성적표가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못 배워서 아들까지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현이는 그런 저를 뒤로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은 못 떼어주더라도 최소한 아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구겨진 시험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진 말로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 저는 쑥쑥 자라 소매가 짧아진 백현이를 데리고 큰맘 먹고 읍내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히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산비탈을 타며 나무를 팔아모은 귀한 돈이었죠. 읍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백현이를 데리고 번듯한 브랜드 옷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현아, 이 옷 한번 대봐라. 우리 아들한테 참 잘 어울리겠네. 백현이도 새로 산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전의 서먹함은 잊은 채 저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간의 소가리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백현이의 학교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백현이 아니야?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백현이는 잡고 있던 제 손을 황급히 놓아버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데다 또래 친구들 엄마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친구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웠던 것이겠죠. 백현아, 우리 게임방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친구들이 다가와 제안하자 백현이는 저를 향해 획 돌아서며 무뚝뚝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좀 줘.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기가 죽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저를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이 느껴져 제 가슴이 콩닥콩닥했죠. 저는 서둘러 주머니를 뒤져가진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까지 몽땅 털어 백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와. 백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저는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주머니를 다시 뒤져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다 주는 바람에 정작 제 버스비 몇백 원조차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까지는 버스로도 30분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다리가 성한 사람도 걷기 힘든 거리였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새 옷이 든 무거운 쇼핑백을 품에 꼭 안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해는 뉘엿뉘엿 지고 다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래 신어 낡은 제 신발 밑창이 결국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맨발로 자갈길을 걸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길가에 버려진 노끈을 주워 신발과 발을 칭칭 감아 고정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거친 노끈에 쓸려 발등은 이미 피멍이 들고 엉망이 되었죠. 밤늦게야 겨우 집 대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친구들과 놀다 먼저 돌아온 백현이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짜증이 났던 백현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향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저는 아픈 다리를 치마 뒤로 숨기며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미안해, 현아. 오는 길에 생선가게 할머니 댁에 들러서 이야기 좀 하느라 늦었어. 얼른 밥 차려줄게. 저는 다리를 끌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현이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려다 마루에 놓인 자신의 새 옷 쇼핑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제 신발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 투성이가 된 발, 그리고 볼품없는 노끈으로 칭칭 감겨있는 다 떨어진 신발. 백현이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설마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부엌에서 쌀을 씻던 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이 좋아서 좀 걷고 싶어서 그랬어. 백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게임방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쓴 돈이 정작 엄마는 자신의 버스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전부 쥐어준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아픈 다리로 이 먼 길을 기어오다시피 걸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현이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랬어? 돈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지. 왜 바보같이 다 줘? 내가 뭐라고? 백현이는 화를 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현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정말 괜찮아. 다리 좀 아픈 건 자고 나면 다 나아. 제 품 안에서 어깨를 들썩이던 백현이가 갑자기 저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괜찮아? 나 엄마 진짜 아들도 아니잖아. 나 백구가 물어온 애라며. 엄마 친자식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냐고.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백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제게 온 아이, 세상이 다 알아도
백현이만은 끝까지 모르길 바랐던 그 비밀이 아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백현이가 제 손을 부여잡고 다시 무너지듯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나 다 알아. 엄마가 나 데려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다리로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같은 것 때문에 아프지 마, 엄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젖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혹여 아이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될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붙잡고 우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우리는 이미 핏줄보다 더 진한 세월과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백현이를 다시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현아, 내가 어떻게 엄마 아들이 아니야. 백구가 물어왔든 하늘이 내려주었든 너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이 엄마는 버틸 이유도 없었단다. 우리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고 제 거친 손은 아들의 여윈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백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리를 저는 엄마인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장날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제 무거운 짐을 대신 들고 시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엄마의 그 눈물겨운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현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전처럼 제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켰죠. 한 손에는 수학 문제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님들의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백현이의 집중력은 무서웠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현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졸리면 자. 그러면 백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산비탈 타면서 나물 캐온 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잠이 와요? 엄마가 고생해서 나 공부시키는 거 절대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나 진짜 전교 1등 할 거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엄마 좀 쉬어요. 저는 아들의 기특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아, 엄마는 내가 전교 1등 안 해도 돼.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백현이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문제집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장 박사님이 다시 돌아왔네. 현이 너 없으니까 시장 장부가 엉망이었어. 상인들의 칭찬에 백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고사리 3,000원어치 맞죠? 여기 거스름돈 7,000원요. 야무지게 돈을 거슬러주는 아들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은 유난히 소란스러웠지만 제 신경은 온통 저 멀리서 걸어오는 백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거나 밝게 웃으며 다가왔을 아이인데 오늘따라 백현이의 발걸음이 무겁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은 더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백현이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힌 흔적도 없이 깨끗한 종이였습니다. 아이는 그걸 두 손으로 받쳐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바로 백현이의 성적표였습니다. 성적표를 내려다보던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과목 옆에 100이라는 숫자와 전교 1등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어루만지다 멈칫했습니다. 하루 종일 흙 묻은 나무를 만지느라 손톱 밑까지 까만 흙이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이 귀한 성적표에 혹시라도 흙이 묻을까봐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에 얼른 손을 닦았습니다. 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 못난 엄마 만나서 고생만 하는데 어쩜 이렇게 기특하게 공부를 잘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생선가게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에 든 성적표를 획 뺏어 들었죠. 아니, 이게 뭐야? 어디 좀 보자고. 할머니는 성적표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봐. 사람들아, 이것 좀 보라고. 우리 시장 박사님이 전교 1등을 했대. 세상에 올 100점이야. 100점?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손을 멈추고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덕순 씨. 자식 농사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네. 부러워 죽겠어. 현이야, 축하한다. 역시 우리 시장의 보물이야, 보물. 어쩜 저렇게 야무질까. 상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대견해서 자꾸만 올라오는 눈물을 앞치마로 훔쳤습니다. 시장통에 소란스러운 소음이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제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이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백현이가 살며시 일어나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공부 진짜 많이 할게. 그래서 나중에 꼭 의사가 될 거야. 내가 의사 돼서 엄마 다리 하나도 안 아프게 다 고쳐줄게.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사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다리에 닿는 순간부터 정신이 맑아졌죠. 아들이 내뱉는 그 마음이 듬뿍 담긴 고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백현이는 어느덧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백현이는 공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학교 대표로 전국 수학경시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당당히 전국 1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큰 경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사에서 백현이를 취재하러 학교까지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카메라를 든 기자 아저씨가 백현이 앞에 섰죠. 자, 백현 학생, 전국 1등 축하해요. 여기 상장 들고 멋지게 한번 서볼까요? 백현이는 공부는 잘했지만 사진기 앞에서는 영 서툴렀습니다. 얼굴은 굳어버리고 몸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졌죠. 옆에서 지켜보던 덕수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현아, 어깨 좀 펴고. 기자 아저씨 보면서 활짝 웃어야지. 백현이는 덕순을 향해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커다란 상장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기자 아저씨가 셔터를 누르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라? 백현 학생, 잠깐만요. 기자 아저씨가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덕순과 백현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죠. 기자 아저씨가 웃음을 참으며 상장을 가리켰습니다. 백현 학생, 수학은 전국 1등인데 상장은 거꾸로 읽나 봐요? 그 말에 백현이가 깜짝 놀라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에 금박 글씨가 번쩍이는 귀한 상장이 홀랑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상장이 위아래가 바뀐 줄도 모르고 꽉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덕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구, 저 정신 좀 봐.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하느라 상장 드는 법은 깜빡했나 보네. 뻣뻣하게 굳어있던 백현이의 얼굴도 그제야 사과처럼 빨개지며 환하게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그만. 백현이가 쑥스러운 듯 상장을 제대로 돌려잡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기자 아저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강당 안에 눈부신 플래시 불빛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상장을 거꾸로 들었던 천재 소년의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 미소가 카메라에 담긴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대형병원의 병원장인 박 원장이었죠. 박 원장은 평소처럼 서재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기사를 훑어 내려가던 박 원장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박 원장은 신문에 실린 백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정확히는 백현이의 왼쪽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번개 모양의 흉터를 보고 있었죠. 그 흉터를 확인하는 순간 박 원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 원장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었죠. 하나뿐인 아들 내외가 갓난아기였던 손주를 데리고 시골길을 가다 갑작스러운 폭설을 만났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는 벼랑 아래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사고 지점이 워낙 험해 발견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들 내외는 그만 차가운 차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안에는 아기의 시신이 없었던 겁니다. 박 원장은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내 손주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하며 17년을 버텨왔던 것이죠. 박 원장은 신문 속 백현이의 흉터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야. 이 아이가 틀림없어. 박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원장의 손주는 태어날 때 얼굴 한쪽 근육이 마비될 뻔한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당시 박 원장이 직접 손주의 얼굴 신경재건 수술을 해주었죠. 그때 남은 수술 자국이 바로 저 번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박 원장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었던 셈입니다. 박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내 손주가 살아있었구나. 박 원장은 곧바로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찾아야 하네. 신문에 나온 학교랑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게. 박 원장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17년 전 잃어버린 핏줄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며칠 뒤 제가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낡은 시골집 앞에는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부티 나는 옷차림의 노신사와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분들은 제가 아닌 제 아들 백현이를 찾아온 것이라는 걸요. 노신사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사진 속 아이가 아주머니의 친아드님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입술을 간신히 떼었습니다. 거짓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노신사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제 친자식이 아닙니다. 제 고백에 노신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17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7년 전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날 밤이었어요. 우리 집 백구가 산에서 아기를 물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자식처럼 키웠지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신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며느리는 차가운 차 안에서 죽어갔는데 이 어린 것이 그 눈 속에서 살아남았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노신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손주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겨우 진정하며 자신을 서울 대형병원의 병원장 박기태라고 소개했습니다. 17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손주가 바로 백현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아이의 얼굴에 남은 흉터가 자신이 직접 수술했던 자국이라는 사실도 말해주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학교를 마친 백현이가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과 울고 있는 저를 본 백현이는 가방끈을 꽉 쥐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분들은 누구신데 엄마가 울고 있어? 백현이의 목소리에 박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는 넋을 잃은 듯 백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백현이의 얼굴은 죽은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왼쪽 뺨의 번개 흉터는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선명했습니다. 박 원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백현이의 얼굴을 만져보려다 아이가 경계하며 뒤로 물러나자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허공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 내 손주가 맞구나. 이 눈매, 이 코, 내 아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박 원장은 백현이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백현이는 혼란스러운 듯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원장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백현아, 갑작스러운 일이라 믿기 힘들겠지만 할아버지는 17년 동안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구나. 괜찮겠니? 백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백현이는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박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긴 그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 이제 17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모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넣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백현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이 아이를 보내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손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느끼며 제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건 뜻밖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내가 못나서 혹은 축복받지 못한 아이라 차가운 눈 속에 버려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는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주었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려온 소중한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진으로도 본 적 없는 나의 친부모님. 그분들이 저를 품에 안고 그 험한 눈길을 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만 남겨두고 차가운 차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타인이었지만 엄마 아빠의 죽음이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슬픔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자마자 누군가 우리 집 마당으로 쭈뼛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마을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방앗간 주인 춘식 아저씨였습니다. 평소에 투박한 작업복 대신 어색한 양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꽃다발까지 들고 계셨죠. 춘식 아저씨는 마당에 서 있는 저를 슬쩍 보더니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에게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제가 피해주길 바랐죠. 엄마는 당황한 기색으로 저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낡은 시골집의 문은 얇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자 두 사람의 대화가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덕순 씨, 사실 나 오래전부터 덕순 씨를 사모해 왔소.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나랑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어떻겠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춘식 아저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내가 덕순 씨랑 백현이 두 사람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소. 내 진심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엄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엄마의 말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춘식 씨,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안 되겠어요. 저는 오직 백현이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 공부 뒷바라지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백현이를 생각하면 다른 마음 품을 여유가 전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통째로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나만 없었으면 엄마도 저 아저씨랑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엄마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원장 할아버지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날따라 할아버지의 표정은 무척이나 진지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놓으셨죠. 봉투를 쥔 할아버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 안에 종이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으셨어요.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종이에는 제가 할아버지의 친손주가 확실하다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는 그 숫자를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맞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백현아, 내 부모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어. 사고로 너만 남겨두고 두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란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 어린 너를 두고 가면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몰래 품었던 서러운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진작 너를 찾아냈어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하다, 백현아. 할아버지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서는 포근한 냄새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 덕순도 소매깃으로 눈물을 닦아내셨죠.
한참 동안 저를 다독여주던 박 원장 할아버지는 이내 몸을 돌려 엄마 덕순의 손을 꼭 맞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덕순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다니요. 당신의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백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집안을 살린 은인입니다. 할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엄마의 손에 꾹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그동안 백현이를 키우며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진심이 담긴 보답입니다. 앞으로 덕순 씨가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평생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과 갑작스러운 금전적 보답에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봉투를 할아버지 쪽으로 밀어내셨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저 이런 거 바라고 백현이 키운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한테 그냥 목숨 같은 자식이었어요. 제 자식 키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이건 절대 못 받습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치셨지만 할아버지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엄마의 두 손을 꽉 누르셨습니다. 덕순 씨의 그 귀한 마음을 어찌 돈으로 다 갚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드리는 제 정성입니다. 덕순 씨가 편안하게 잘 지내셔야 우리 백현이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고 제 성의를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시자 엄마는 결국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으로 엄마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어주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아버지는 저에게 간곡하게 물으셨습니다. 백현아, 할아버지랑 같이 서울로 가겠니?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게 해줄게.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어떻겠니?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슬픔과 기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애써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현아, 할아버지 따라가서 좋은 공부 많이 하거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덧붙이셨습니다.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이런 시골 구석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잖니.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큰 행복이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떠밀듯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며칠 전 춘식 아저씨의 제안을 거절하던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 엄마는 내가 떠나길 바라시는구나. 내가 없어야 엄마도 춘식 아저씨랑 새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 무거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따라갈게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차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에 짐을 챙겨 넣는 내내 엄마는 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밝았습니다. 마치 저를 빨리 보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요. 차에 올라탄 저는 창밖에서 손을 흔드는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쯤 참지 못하고 결국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대문 기둥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 편히 떠나라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던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백구가 갑자기 차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처량하게 지저대며 마치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발을 놀렸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들어가.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차 뒤를 바짝 뒤쫓아오는 백구의 컹컹거리는 울음소리가 차 안까지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멀어지는 엄마의 오열하는 뒷모습과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쫓아오는 백구.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차 뒷유리에 이마를 박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환한 미소가 사실은 얼마나 아픈 거짓말이었는지 그 속 깊은 사랑을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서울 할아버지 댁은 정말 대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에서 제 마음은 갈 곳을 몰라 서성거렸습니다. 잠들기 전 단정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부드러운 잠옷이 들려 있었죠. 도련님,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잠옷입니다. 갈아입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도련님이라는 낯선 호칭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나가셨지만 저는 그 비싼 옷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대신 낡은 가방 구석에서 해지고 늘어난 티셔츠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골집에 있을 때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주셨던 이제는 목이 다 늘어난 낡은 옷이었죠. 그 옷을 코끝에 가져다 대니 우리 집 특유의 쿰쿰한 흙내음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옷을 입고서야 차가운 실크 이불 속에서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으리으리하고 좋았지만 제가 처음 등교한 학교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강남에서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만 모인 명문 고등학교였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십 명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아이들은 제 옷차림부터 가방까지 하나하나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았어요. 야, 저 애가 그 시골에서 전학 왔다는 애야? 딱 봐도 촌티나지 않니? 강남 학원가 구경이나 해봤겠어?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제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야, 시골 학교에서는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여기 수업 따라오려면 밤새워도 모자랄 텐데 걱정된다 얘.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제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마음속으로는 오직 시골에 계신 엄마만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그 고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의 넓은 방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책과 씨름했어요. 눈이 침침하고 어깨가 결려와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엄마가 절뚝거리며 걷는 뒷모습을 떠올렸죠. 조금만 참자, 백현아. 내가 잘 돼야 엄마가 웃으실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일 새벽까지 문제집을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첫 중간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지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수십 번도 더 반복해서 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 가득한 교실에서 저는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답을 적어 내려갔죠.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은 서로 답을 맞춰보며 소란스러웠지만 저는 조용히 다음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성적표가 게시판에 붙는 날이 왔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아이들이 복도로 구름처럼 몰려나갔어요.
게시판 앞은 이미 아이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며칠 뒤 드디어 성적표가 게시판에 붙는 날이 왔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교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복도로 구름처럼 몰려나갔어요. 저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는 이미 성적표를 확인하려는 아이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야, 좀 비켜봐. 이번에 수학 100점이 진짜 있다는데 그게 누구야? 1등이 누구냐고. 이번 시험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다들 망했다며.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서로를 밀치고 까치발을 들며 명단 맨 윗부분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는 건 사실상 전국 어디에 내놔도 최상위권이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저는 맨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조금 빠진 사이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명단 맨 윗줄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 제 이름 백현 두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 과목 만점 전교 1등이었죠. 그 순간 웅성거리던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시골에서 온 전학생이라며 은근히 무시하고 곁눈질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과 성적표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말도 안 돼. 백현이가 진짜 1등이라고? 하나도 안 틀렸단 말이야? 누군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남 학원가 근처에도 안 가본 제가 당당히 전교 1등을 차지하자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떨리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꽉 찔러 넣고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시골에 계신 엄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엄마, 나 해냈어. 엄마 고생시킨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교실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뒷문을 열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백현아, 잠시 교무실로 좀 오너라. 미소를 띤 선생님을 따라 들어간 분주한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표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는 말씀하셨어요. 백현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번 시험이 워낙 까다로워서 다들 점수가 엉망인데 전 과목 만점이라니. 선생님도 성적표를 뽑으면서 내 눈을 몇 번이나 의심했단다. 선생님은 대견하다는 듯 제 어깨를 팍팍 두드리셨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에 교무실 안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가슴속은 말할 수 없는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에 계신 할아버지께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돋보기를 꺼내 쓰시고는 성적표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죠. 전 과목 만점에 전교 1등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할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1등. 이게 정말 우리 백현이 성적표냐? 할아버지는 성적표를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듬직하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역시 내 손주구나. 장하다, 백현아. 정말 장해.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니.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집안 일꾼들에게까지 제 자랑을 하시며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서울 생활의 외로움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를 믿어주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와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르르릉. 시골집의 정막을 깨고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 마른 고추를 고르던 덕수는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대충 문지르며 서둘러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백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백현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고 힘이 넘쳤습니다. 덕수는 아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목이 메었죠. 그래, 백현아. 밥은 먹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백현은 숨을 고르더니 이내 벅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했어요. 전 과목 다 만점 받았대요. 그 순간 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들의 1등이라는 말 한마디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엄마, 엄마, 듣고 있어요? 아들의 부름에 덕수는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들었다, 내 새끼. 장하다, 우리 백현이. 정말 고생 많았다. 덕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현이 서울의 쟁쟁한 아이들 틈에서 얼마나 기죽지 않으려 애썼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엄마, 나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했어요. 나 이제 시작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의사 될게요. 그래서 엄마 다리 내가 꼭 고쳐줄게요. 그동안 덕수는 아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전화 한 통 마음 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백현이 떠난 시골집은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덕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었죠. 무심결에 밥그릇 2개를 꺼내 백현의 그릇에 고봉밥을 꾹꾹 눌러 담던 덕수는 아차 싶어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어디 갔나? 덕수는 멍하니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밥을 먹어줄 아들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텅 빈 방안을 바라보던 덕수는 결국 숟가락 하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무지 밥맛이 있을 리 없었죠. 마당에 있는 백구도 기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순이 평소 좋아하던 고기 국물을 섞어 밥을 챙겨주었지만 백구는 입에도 대지 않았죠. 덕수는 백구 곁으로 다가가 털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우리 현이가 보고 싶니? 밥 좀 먹어라.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백구는 힘없이 낑낑거리며 덕순의 손바닥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덕수는 백구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현이 거기선 고기 반찬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지낼 거야. 그치?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 현이 잘 되라고 보내준 거잖니. 덕수는 백구를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인지 모를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으려 애를 써도 눈물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덕수는 결국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7년 전 차가운 눈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이 이렇게 커다란 그리움으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서울집.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백현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와야 할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의아한 마음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백현이 책상 앞에 없었습니다.
박 원장은 발걸음을 옮겨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백현이 홀로 서서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박 원장이 백현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현아,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느냐? 공부가 잘 안 되는 게냐? 백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할아버지.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박 원장은 손주의 슬픈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백현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죠. 박 원장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게냐? 할아버지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보렴. 백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다시 밤하늘의 달을 보며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다 좋은데 엄마 냄새가 안 나요. 비가 오려고 하면 엄마 다리가 아파서 혼자 고생하실 텐데 제가 곁에 없으니까 자꾸 걱정이 돼서요. 엄마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박 원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손주가 행복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을 길러준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며칠 뒤 서울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퍼부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백현은 저택 안에서 한창 과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책상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뜻밖에도 시골 시장의 생선가게 할머니였습니다. 서울로 온 뒤 한 번도 온 적 없던 번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급히 전화를 받았죠. 할머니, 저 백현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아, 어떡하니? 큰일 났다. 지금 난리가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백현의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진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네, 내 엄마가 너 서울 가서 공부하느라 기운 없을 거라고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보내겠다고 비 오는데 무리해서 산에 올라갔거든. 근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산비탈에 고립됐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을 사람들도 못 올라가고 있단다. 어쩌면 좋니, 현아? 백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백현은 바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맨발로 빗속을 뚫고 나갈 기세였어요. 과외 선생님이 당황해서 백현을 불렀지만 백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아, 이 빗속에 맨발로 어딜 가려는 게냐? 진정해라, 무슨 일이냐? 거실에 있던 박 원장이 백현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위험해요. 저 때문에 산에 가셨다가 산사태에 갇히셨대요. 저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백현은 박 원장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백현아, 정신 차려라. 신발부터 제대로 신어. 내 엄마는 내가 지킨다. 이 할아버지가 절대 그렇게 안 놔둔다. 걱정 마라. 박 원장은 백현의 어깨를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한 후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소유의 전용 헬기를 띄워라. 비상구조팀도 전부 소집해. 장소는 내가 말하는 시골 마을이다. 한시가 급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잠시 후 저택 마당으로 거대한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백현은 헬기 창밖을 보며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해 주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헬기는 거센 비바람을 뚫고
덕순이 기다리는 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을 근처에 다다르자 산 아래쪽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죠. 백현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박 원장은 구조대원들에게 계속해서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명탄 투하해. 산비탈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반드시 찾아야 한다. 어둠 속에서 조명탄이 터지며 산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백현은 숨을 죽인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백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저기 뭐가 보여요? 백현의 외침에 헬기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 원장도 창밖을 살피며 구조팀에게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17년 전 눈보라 속에서 백구가 백현을 찾아냈듯 이제는 백현이 엄마를 찾아낼 차례였습니다. 헬기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면서 덕순이 있는 곳을 향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백현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릴 듯한 기세로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박 원장은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백현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현아, 다 왔다. 이제 괜찮을 거다.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백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헬기 조명이 비추는 곳에 덕순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현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덕순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백현은 엄마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죠. 박 원장은 구조대원이 덕순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박 원장은 구조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무전을 쳤습니다. 상태 확인해. 바로 응급처치 시작하고 병원으로 이송 준비해. 드디어 덕순이 헬기 안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백현은 곧바로 달려가 덕순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요? 저 왔어요. 덕순은 떨리는 손으로 백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현아,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박 원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헬기는 이제 덕순을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을 향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지만 헬기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박 원장은 백현과 덕순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요. 이제는 자신이 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서울 저택의 넓은 정원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잔디밭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원 한복판에서는 덕순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술과 재활을 무사히 마친 덕순은 이제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아주 곱고 바른 자세로 잔디 위를 사뿐사뿐 걷고 있었죠. 덕순의 곁에는 든든한 백구가 함께였습니다. 시골 산천을 누비던 백구의 목에는 이제 반짝이는 명품 목줄이 채워져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안 아파? 진짜 잘 걷네. 정원으로 나와 엄마의 바른 걸음걸이를 한참 지켜보던 백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백현아. 원장님 덕분에 다리가 아주 새 것이 됐어. 백현이 덕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금방 나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동안 그렇게 아파했다니. 덕순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백현아.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내가 옆에 있었잖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덕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어요? 덕분에 제 다리가 다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 원장이 갑자기 덕순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당황한 덕순이 서둘러 박 원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박 원장은 덕순의 두 손을 맞잡고 입을 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절을 100번이라도 올려야 할 분은 바로 덕순 씨입니다. 내가 미련했소. 우리 백구가 산에서 물어온 건 손주 녀석만이 아니었어. 우리 가문에 당신이라는 귀한 복덩이를 함께 데려온 것이었소. 박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백현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컸겠소? 남의 자식을 제 자식보다 귀하게 키워준 은혜, 내 평생을 다해도 못 갚을 거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오. 내 며느리나 다름없는 안주인이니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편히 누리며 사시오. 그때 옆에 있던 백구가 멍 하고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자기도 한마디 거드는 듯한 기세였죠. 백구는 이제 노견이 되어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유기농 간식을 기다리는 표정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우리 백현이 공부하느라 배고프겠구나. 응, 엄마. 나 오늘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세월은 다시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37살이 된 백현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실력도 최고였지만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해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한 젊은 운동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사고로 다리 신경이 완전히 끊겨버린 그는 이미 여러 병원에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데선 다 평생 휠체어 타야 한다는데 저 이제 겨우 22입니다. 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백현은 그의 차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환자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차트를 보니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분, 다시 달리고 싶으신가요? 네, 제발요. 죽어도 좋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 발로 서고 싶어요. 좋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환자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백현의 확신에 찬 말에 환자는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드디어 수술날 수술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백현은 현미경 너머로 엉망이 된 미세신경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현미경 배율 높이세요. 신경 끝이 너무 뭉개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백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원장님, 출혈이 심합니다.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지혈하고 계속하죠. 이 신경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백현은 마치 어머니가 해진 옷가지를 정성껏 꿰매듯 끊어진 신경들을 아주 천천히 이어 붙였습니다. 손끝이 저려오는 사투 끝에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백현은 환자의 발치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환자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자 백현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자, 제 목소리 들리시죠? 발가락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아주 살짝만요. 백현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환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온 힘을 집중하던 그 순간 미동도 없던 엄지발가락이 까딱하고 기적처럼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 움직였어요, 선생님. 환자의 외침과 동시에 백현의 왼쪽 얼굴에 남은 번개 모양의 흉터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백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환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은 환자의 눈을 맞추며 힘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 어머니는요, 밑창이 다 떨어진 신발을 노끈으로 칭칭 묶고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리기를 마다치 않고 걸어오셨던 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의 신경을 하나하나 묶었습니다. 그 노끈보다 더 단단하게 이었으니 당신도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당신은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백현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백현은 가운을 벗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덕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야. 오늘 수술 대성공했어. 응, 기분 너무 좋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덕순의 따뜻한 목소리에 백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할아버지랑 우리 셋이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갈게. 엄마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요. 전화를 끊은 백현은 병원 창밖에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7년 전 눈보라 속에서 백구가 물어온 작은 아기는 이제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는 든든한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현은 엄마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가볍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식을 위해 다 떨어진 신발을 노끈으로 묶고 걷던 덕순 씨의 그 마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그렇게 눈물과 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워오셨지요? 그 지극한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뜰 날은 고단한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께 매일 따뜻한 햇살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훈훈하다, 옛날 생각이 난다 등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눈부신 햇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